제가 들려드릴 12번째 소설은요,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없다입니다. 레마르크는 독일 작가고요. 말이 필요 없는 작가죠. 이 소설은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에요. 독일군의 눈으로 본 전쟁인 거죠. 레마르크는 실제로 1차 대전 때 18살이었고 참전을 했었어요.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반전 성격이 강한 소설들을 썼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1929년에 출간되었고요. 이 책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을 반대했으므로 결국 나치의 미움을 받아서 1939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 후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개선문,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이런 주옥 같은 소설을 발표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지만 레마르크의 소설들은 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건 그의 망명 생활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3번이나 영화로 나왔었어요. 1930년, 1979년, 그리고 2022년. 당연히 2022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가장 잘 만들어졌어요. 이 소설은 다큐멘터리 같은 전개입니다. 그래서 더 리얼하게 전쟁의 참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차 대전 중이고요. 공간은 프랑스 전선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울 보이머. 파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친구들과 같이 10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참전했어요. 같은 반 친구 중에 크로프, 밀러, 레어 이렇게 4명이 함께 이중대에 소속돼서 2년 넘게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 중입니다. 17살에 참전했고 지금 19살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겪은 일들은 참혹했습니다. 적의 폭격으로 머리가 날아갔는데도 움직이는 병사, 2다리가 사라졌는데도 달리고 있는 병사, 끊어진 동맥의 피를 멈추게 하려고 2시간째 팔목 핏줄을 입으로 물고 있는 병사, 시체를 밟으면서 전진하고 포탄이 떨어져 벽에 살덩이가 붙어있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머리와 팔과 다리, 몸통들이 사체들이 있는 참호 속에서 며칠을 버티는 삶이 일상이 되었어요. 파울은 고향집 자신의 방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쓰다만 연극 대본과 한 묶음의 시 원고를 생각하며 자신이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었나 아득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담임교사인 칸토레크는 2년 전 제자들을 자원 입대하도록 설득해서 사령부의 인솔에 데리고 갔었어요. 학생들 중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베엠은 맨 마지막에 설득당했는데 전쟁에 나오자마자 전사했어요. 도격하는 도중 베엠은 눈에 총알을 맞았고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총알이 빗발쳐서 구해내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입대하지 않는 젊은이들에 대해 겁쟁이, 비겁자, 탈영병이라는 말들을 입에 달고 다녔고 젊은이들은 입대 후 전쟁에 나가 어른들이 사랑하는 조국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싸우고 있는지 가끔 잊고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무섭도록 고독해지고 몸은 익숙해져 갔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는 두터운 껍질이 생겼다. 우리들의 생각은 황폐해졌다. 우리들은 극도로 지쳤다. 이렇게 해서 몇 주일,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오직 하루하루가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옆을 지나 죽은 인간이 퇴직한 얼굴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은 먹을 것을 스푼으로 입안에 떠넣으면서 달리며 던지며 사격하며 적을 죽였다. 병사들은 너무 일찍 알아버린 참혹한 세계에서 견고한 단결 정신이 생겼어요. 그건 전쟁터에서 가장 값진 가치로 발전했는데 바로 전우의식이었습니다. 같이 싸우고 있는 전우는 전쟁터에선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아군이 참호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였다. 순간 내 몸속에 이름 모를 온기가 흘렀다. 이 소리가, 이 약간이 낮은 말이, 이 배후의 참호 속의 발자국 소리가 하마터면 내가 걸릴 뻔한 죽음의 공포와 무서운 고독으로부터 단번에 나를 끌어내 주었다. 이 소리는 생명 이상의 것이었다.
어머니 인자스러움과 그리움 이상의 것이고 두려움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나를 귀중하게 감싸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전우의 소리였다. 나는 전우의 것이고 전우는 나의 것이다. 우리들은 서로가 같은 불안을 불안으로 여기고 같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병사 중에 카친스키가 있어요. 카친스키는 전쟁 전에 구두 직공이었고 나이가 많아서 병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련하고 강인한 카친스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특히 먹을 것을 구해오는 데는 거의 천재적이었어요. 생명이 잠시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는 건 전투보다 더 스릴 있고 그걸 먹는 시간에 그들은 보통의 젊은이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힘멜 슈토스라는 분대장이 있는데 그는 야비하고 병사들을 툭하면 괴롭혔어요. 분대장 힘멜을 골탕 먹이기 위해 병사들은 똘똘 뭉쳐서 작전을 짜고 행동에 옮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그 나이 젊은이로 돌아왔습니다. 파울은 전쟁이 끝나 독일에 돌아가면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걸 친구 크로프에게 물었어요. 크로프는 이미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언젠가는 죽을 것이므로 우린 그냥 끝장이라고 대답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들에게는 야망이 있었고 젊은이다운 열정으로 세상을 막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으므로 미래의 세상을 꿈꾸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파울은 전투 중 총알을 피하느라 커다랗게 뚫린 포탄 구멍에 들어가 숨었어요. 조금 있다가 프랑스 병사가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왔고 파울은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죽어가는 병사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적군을 죽였지만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병사의 숨이 끊어지자 파울은 병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전우여, 부디 용서해다오. 자네들이 어머니도 우리들이 어머니와 똑같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우여, 부디 용서해다오. 어째서 자네는 나의 적이 되었던가. 우리들이 만일 이 무기와 이 군복을 벗어던져 버린다면 자네도 카친스키나 크로프와 똑같이 나의 형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부디 나의 목숨에서 20년을 자네 것으로 떼어가다오. 나 같은 것은 아무리 살아있다 한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니. 파울은 죽은 프랑스 병사의 옷 속에서 가족 사진과 군인 수첩을 찾아냈어요. 병사의 이름은 제랄 뒤발. 전쟁 전에는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파울은 죽은 사나이와 자신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나이 가족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인쇄업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도 합니다. 전투에 나갔다가 다시 바라크로 돌아오고 다시 전투에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전사자들로 인해 병사들의 수는 자꾸 줄어들었고 그걸 메꾸기 위해 신병은 계속 투입되었습니다. 신병은 훈련이 필요했고 병사 1명에게 신병 5명이 할당되었어요. 병사들은 신병의 투입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신병은 전투에 이용하는 것보다 보살피는 데 더 힘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가르칠 시간도 없었지만 가르쳐도 맹렬한 습격지대에 오면 신병들은 손과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파리처럼 죽어갔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백한 순모 빛깔의 얼굴, 비참한 꼴로 쥐고있는 손, 불쌍한 개들이 처절한 용감성. 그들은 어찌되었든 돌진하고 습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기 때문에 아예 커다란 소리를 내어 외치지도 못할 정도였다. 단지 가슴과 팔과 다리에 총을 맞으면서 작은 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파울은 2주간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갔어요. 고향 마을에 도착해 집으로 걸어가면서 정거장 앞에 있는 냇가와 수문을 봤습니다. 전쟁 전에는 친구들과 이곳에 앉아서 물의 냄새를 맡으며 선생님이 험담 같은 것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물에 비친 자신이 더러운 군복과 무장한 모습이 그 기억을 막아버렸어요. 파울의 집은 원래 가난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마을은 전체가 다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묻는 아버지, 식사는 잘 나오는가를 묻고 위험한 곳은 피하라는 어머니의 당부, 전선 상황을 묻는 동네 사람들 속에서 파울은 솔직한 대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캔머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캔머리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하지만 캔머리의 어머니에게는 그가 폭탄을 맞자마자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한 방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캔머리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아들이 고통 없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싶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했고 파울은 끝까지 거짓을 지켰습니다. 신을 두고 맹세할 수 있냐고 묻자 쉽게 맹세를 해줬어요. 맹세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건 파울에게 이미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파울은 철저히 혼자 있고 싶었어요. 자신의 방, 책상과 책들 뒤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의 숨결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청춘의 상실된 열망을 갖게 해주기를 소망했지만 그저 그뿐이었어요. 휴가의 마지막 날, 어머니는 내의 두벌과 감자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걸 받는 파울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두벌이 내일을 사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얼마나 거지 같은 신용을 하셨는지를. 그러한 어머니를 남겨두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파울은 휴가받아 집에 온 걸 후회했어요. 집에 오기 전에는 전쟁터에서 무신경한 인간이었지만 휴가로 인해 자신과 어머니와 그 외의 체념할 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고민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전방에서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쳐버리지 않기 위해 그날 하루를 깊이 생각하는 일을 만들지 않고 그저 순간순간만을 생각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마을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파울과 같은 반 친구들이었던 4명, 카친스키, 또래병사 2명, 이렇게 7명은 텅 빈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들은 빈집을 뒤져 먹을 것을 잔뜩 찾아냈고 지하 참호를 만들어 푹신한 매트리스, 안락의자들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돼지 2마리를 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전쟁터에 나온 몇 년 이래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며칠 동안 가끔 총탄이 쏟아지긴 했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임무가 끝나 다시 전투에 나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전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크로프가 죽었고 레어, 밀러도 죽었고 노련해서 뭐든 의지할 수 있었던 카친스키도 결국 죽었습니다. 전세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영국군과 미군이 프랑스군에 합류했고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콘 비프와 밀가루가 남아돌 정도였고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큼의 포탄과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야위고 배는 줄일 대로 줄였으며 이질과 장티푸스에 걸려있는 병사가 태반이었어요. 부상을 당했어도 약간의 치료 후에 다시 전투에 나와야 했습니다. 무기는 빈약했고 탄약의 공급이 시원치 않았으며 빈혈 증세로 배낭조차 걸머질 수 없는 병사들로 전투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이제 끝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조차 가물가물해져갔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7명 중에서 파울만 혼자 남았어요. 그는 지금이 1918년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일 1916년에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강인함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1918년이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이든 몇 달이든 시간이 멋대로 흘러간다 해도 이젠 아무 기대가 없으므로 두려움 없이 이 세월과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어요. 소설에는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가 몇 줄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면서 줄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써 내려온 파울 보이머 군도 마침내 1918년 10월 어느 날 전사했다. 그날은 온 전선에 걸쳐 극히 평온하고 조용했다. 그래서 사령부 보고서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 보고할 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씌어있을 뿐이었다.
파울은 앞으로 엎드린 채 쓰러져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땅 위에 뒹굴고 있었다. 몸을 뒤집어 보니 오래 고통하는 적은 없었다. 이러한 최후를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침착한 얼굴이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처럼 잔인한 보고서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가 어디 그때만 있었을까요? 슬픔과 참혹함을 한겹 덮어서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았고요. 그 더 깊이 아래에 숨어있는 더러움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게 되는 세상을 살면 된다고 위안하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이상 없음이라고 덮어줄 한 겹의 방패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닐지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게 고질병이 되는 게 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그들의 전쟁, 슬픈 젊음, 변함없는 일상의 이어짐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었어요. 이 소설은 그냥 슬프기만 합니다. 책을 덮으면요, 갑자기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전쟁 영화는 너무 좋은 게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17, 핵소고지, 신 레드라인, 그리고 플래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